어머니,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주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옷차림이나 말투가 좀 그러시잖아요. 저는 제 며느리가 주최한 결혼기념일 파티에서 뒷주방에 숨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숨어 있었냐고요? 제 며느리가 제게 말했거든요.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주방에 있어 달라고. 제 옷차림이나 말투가 좀 그렇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한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나 싶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그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제 아들 내외가 보인 태도, 그리고 30년 만에 나타난 옛 첫사랑이 건넨 충격적인 말 한마디였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금자, 올해 68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4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좌판 하나 펼쳐놓고 채소를 팔았죠. 손님들이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고 덤으로 파 한 단 더 얹어주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제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대기업 부장이에요. 작은아들은, 아니, 작은아들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우 이야기만 할게요. 성우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지금은 부장 자리까지 올랐죠. 며느리 지연은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예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시지 말고 편히 쉬시라고 용돈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죠. 손주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친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촌스럽고 부끄럽다고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창피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들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싫어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급적 아들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갔죠. 그런데 이번 결혼 기념일 파티는 며느리가 꼭 오라고 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주방 일을 도와달라면서요. 저는 기뻤어요.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파티장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손님들 앞에는 나오지 말아달라고 했죠. 제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다면서 시장 냄새가 난다면서요. 저는 그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는데 말이에요. 파티가 시작되고 저는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소리, 며느리가 재치 있게 농담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누가 물어보더군요. 어머님은 안 계시냐고요.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오시기 힘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파티가 끝날 때까지 저는 주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들이 택시비를 주더군요. 제 손에 몇 장의 지폐를 쥐어주면서 조심해서 가시라고 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친구 도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희는 제 중마고우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죠. 도희는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도희가 물어봤습니다. 파티는 어땠냐고요? 저는 괜찮았다고 둘러댔지만 도희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챘어요. 도희가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죠. 언니, 더는 참지 말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다고요. 도희는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희도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망가졌었죠. 그때 도희는 참고 또 참았대요.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도희가 저한테 말했어요. 언니도 이제 언니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좌판을 펼쳤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제 좌판 앞에 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새였죠. 노신사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채소를 사고 싶다면서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가격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노신사가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요.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싶었죠. 노신사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정금자 씨 아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냐고 물었죠. 노신사는 조용히 웃으며 오래전에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어요. 저는 노신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낯이 있긴 한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노신사는 제 반응을 보더니 그냥 채소만 사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폐지를 주우러 갔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만 발을 헛디딘 거예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옆에는 도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희가 119에 신고했다더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입원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성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죠. 아들은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쉬다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출장 중이라서 당장 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내일 돌아오는 길에 들르겠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자기는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어서 내일 갈게요라고 했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게 뭐냐고, 어떻게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일 온다고 할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도희를 말렸습니다. 괜찮다고 바쁜가 보다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슬펐어요. 제가 이렇게 허무한 존재였나 싶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아무도 옆에 없더군요. 도희만 밤새 병실을 지켜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어요. 누가 들어오나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장 입은 노신사였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노신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어봤어요. 많이 다치셨냐고,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었죠. 노신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옛날에 저를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25이었을 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신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 이름은 윤필수라고 저를 기억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윤필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4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필수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25살 때 만났었죠. 저는 당시 식당에서 일했고 필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필수는 자주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졌죠. 필수는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줬고 같이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필수의 집안에서 저를 반대했거든요. 필수네 집안은 부자였어요. 반면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었죠. 필수의 부모님은 저희 만남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결국 필수는 저를 떠났어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면서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받아들일 수밖에요. 그 후로 저는 필수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년 후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아들들을 키웠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필수가 서 있는 거예요. 40년 만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필수는 늙었지만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도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필수를 봤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어봤죠. 필수는 조용히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나서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묻다니요.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놓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죠. 그가 나간 후 도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고요. 저는 도희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필수가 제 첫사랑이었다는 것, 40년 전에 헤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요. 도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도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조심하라고요. 40년 만에 나타난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필수가 왜 지금 나타났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필수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생각도 났죠. 결국 아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뭐였나 싶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저를 위해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인생이 지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요. 퇴원하는 날 아들이 왔습니다. 성우는 바쁜 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와서는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성우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뭔가 급한 것처럼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결국 성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자기는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한다고요. 택시비를 드릴 테니까 조심해서 집에 가시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할 힘도 없었어요. 성우가 나간 후 도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저게 아들이냐고, 어떻게 퇴원하는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도희를 진정시켰습니다. 바쁜가 보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안부만 물어봤을 뿐이에요. 며느리는 아예 연락도 없었죠.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희가 저를 데려다 줬어요. 도희는 집 앞까지 따라 들어와서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주고 청소도 해줬죠. 저는 도희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도희가 가고 나서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 쓸쓸했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차라도 한 잔 끓여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윤필수였습니다. 필수는 손에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어요.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면서 밥은 드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제가 퇴원한 걸 아냐고 물었죠. 필수는 병원에 들렀다가 간호사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수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도시락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필수는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가끔씩 저를 쳐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죠. 그냥 살았다고, 자식 키우며 살았다고요. 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필수는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을 했대요. 부잣집 딸과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와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결국 10년 전에 이혼했다더군요. 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요. 저를 떠난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필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어쩌자는 거냐고요. 4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했죠. 필수는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저는 이미 늙었다고 했죠. 필수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필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나갔죠. 필수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필수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요. 다음 날 도희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도희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윤필수에 대해서 알아봤다고요. 도희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윤필수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필수는 대기업 회장의 형이었어요. 그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 아들 성우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그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죠. 도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수의 동생, 그러니까 그 회장은 지금 병석에 누워 있대요. 암말기였습니다. 그래서 필수가 동생의 회사 일을 일부 맡고 있다고 했어요. 도희는 저한테 경고했습니다. 언니 조심하라고요. 필수가 언니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필수가 정말 무슨 속셈이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윤필수 회장의 비서라면서요. 비서는 저한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필수가 드리는 거라면서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었거든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작은 성의라고 하시더라면서요. 저는 수표를 돌려줬어요. 받을 수 없다고 했죠. 저는 자선을 받을 만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계속 권했어요. 회장님 마음을 받아달라면서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돈으로 뭘 하려는 거냐고 따졌죠.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그날 저녁 필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필수는 사과했어요. 비서가 실례를 했다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죠.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저는 필수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제 힘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필수는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필수가 정말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면서요. 며느리도 같이 간다고 했죠. 저는 의아했어요. 갑자기 웬 저녁 식사인가 싶었습니다. 약속 날짜가 되어서 저는 아들이 정해준 식당으로 갔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반겼습니다. 며느리 지연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성우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건강은 어떠신지,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요. 지연도 시어머니 옷이 예쁘다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성우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윤필수라는 분을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필수를 아냐고 물었죠.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분이 회사 회장님의 형이라면서 최근에 회사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그분과 어떤 사이냐고요. 저는 그냥 옛날에 아는 사이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님, 혹시 그분한테 저희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냐면서요. 성우가 요즘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 한마디면 확실할 거라면서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왜 갑자기 저한테 잘하는지를요. 필수 때문이었어요. 필수를 이용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얼버무렸죠.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도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도희는 화가 났어요. 언니, 그게 자식이 할 짓이냐고 어머니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했죠. 저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기도 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정말 어머니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만 보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희가 말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결심해야 한다고요. 언니도 언니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의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필수한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필수는 기뻐하며 좋다고 했죠. 저희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는 필수한테 물어봤어요. 제게 왜 다시 나타났냐고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필수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외롭다고요. 동생은 죽어가고 있고 자식들은 재산만 노리고 있다면서요. 이제 와서 깨달았대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금자 씨가 그리웠다고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면서요. 저는 필수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저를 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필수한테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당장은 대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필수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겠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이 정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아들 문제도 있고 필수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다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윤 회장님께 저희 이야기 해주셨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재촉했어요. 빨리 해달라면서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시험해 보기로요. 정말 저를 어머니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성우한테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윤 회장님께 이야기해 보겠다고요. 성우는 기뻐했어요. 어머니 감사하다면서 이번에 승진하면 용돈 많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도희한테 연락했어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도희는 찬성했어요. 언니 잘 생각했다면서 이제 진실을 확인할 때라고 했죠.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땅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저축한 돈으로 산 땅이었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땅이었지만 요즘 개발 예정지라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 땅을 팔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 내외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아들이 진짜로 저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돈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성우는 좋다며 시간을 냈습니다. 저희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땅을 팔았다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사주고 싶다고 했어요.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면서 감사하다면서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계약하는 날 꼭 같이 가자고요. 중요한 날이니까 함께 있고 싶다고 했어요. 성우는 당연하다며 약속했습니다. 계약 날짜를 잡았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도희와 함께 모든 걸 준비했어요.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계약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부동산에 도착했을 때 성우 부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지연도 함께였습니다. 둘 다 들뜬 표정이었어요. 새 집을 갖는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내외를 봤어요.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하다고요. 평생 잊지 않겠다면서요. 지연도 시어머니 은혜를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어봤어요. 정말 감사한 거냐고, 진심이냐고요. 성우는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계약서가 찢어지는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죠.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계약 안 한다고요. 이 집은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시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농담 아니라고요. 진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냐고요. 성우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요. 전화 한 통으로 때우더니 퇴원할 때도 택시비만 쥐어주고 갔다고 했죠. 지연이 변명했어요. 그때 정말 바빴다면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빴다고요? 골프 치러 가는 건 안 바쁘더니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더 말했습니다. 결혼기념일 파티 때는 어땠냐고요. 나를 주방에 숨기고 손님들한테는 지방에 있다고 거짓말했다면서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갑자기 잘한 이유가 뭐냐고요. 윤필수를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따졌죠.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라 이용할 도구였구나. 평생을 너희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부동산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저는 사장한테 사과했어요. 시간 낭비해서 죄송하다고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성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죠. 도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희와 함께 카페로 갔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희는 제 등을 토닥여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도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잘했다고요. 이제 진짜 언니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날 밤 성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연한테서도 문자가 왔죠.
시어머님,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 도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도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도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복지원 기록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죠. 날짜를 보니까 30년 전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이름 정금자, 아동 이름 정진수, 입소 사유 화재 사고 후 보호자 실종.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서류냐고요? 도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희가 설명했어요. 자기가 우연히 복지 관련 일을 하는 친구를 만났대요. 그 친구가 오래된 기록을 정리하다가 언니 이름을 발견했다면서요. 그래서 서류를 복사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진수, 제 막내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진수를 잃었어요. 화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저는 큰아들 성호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진수를 데리고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소방관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남편과 아들이 안에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소방관들이 시신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시신이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린아이라서 쟤만 남았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진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매년 제삿날이면 남편과 진수를 함께 추모했습니다. 성호도 동생을 잃었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서류는 뭐예요? 진수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도희를 봤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요. 도희가 설명했습니다. 화재 당일 이웃 주민이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대요. 불길 속에서요. 그래서 119에 다시 신고했고 소방관들이 다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구했대요. 진수였습니다. 아이는 욕조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아이를 욕조에 숨긴 뒤 물을 받아놓고 문을 닫았던 거예요. 덕분에 아이는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충격으로 쓰러져서요. 그 사이에 진수는 복지원으로 보내졌던 거예요. 복지원에서는 보호자를 찾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저는 병원에 있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 주소도 불에 타서 확인이 어려웠다고 해요. 결국 진수는 복지원에서 자랐습니다. 보호자를 찾지 못한 채로요. 아이는 화재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대요. 부모님 얼굴도 형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아들이 살아 있었다니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다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찾지 못했던 거잖아요. 도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때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진수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찾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았다고요. 진수는 지금 서울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희가 말했습니다.
진수는 복지원에서 자라서 대학까지 갔대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청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요. 도희는 사진도 구했대요. 공무원 신분증 사진이었습니다. 도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닮았어요.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코도 남편과 비슷했죠. 하지만 인매는 저를 닮았어요. 저는 한참을 사진을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도희가 물어봤어요. 만나보고 싶냐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도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도희가 말했습니다. 진수는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한대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다더군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았다니요. 저는 버린 게 아니에요. 저도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거라고요. 도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하면 진수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만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제가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서울시청으로 갔습니다. 도희도 함께였어요. 저희는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정진수 주임을 찾는다고 했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38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죠. 사진에서 본 그 얼굴이었어요. 진수는 저희를 보더니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셨냐고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아들을 쳐다만 봤어요. 도희가 대신 말했어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다고요. 진수는 알겠다며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따라 들어갔어요. 상담실에 앉아서 저는 진수를 가만히 봤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맞았어요. 남편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진수가 물어봤어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냐고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희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진수한테 말했습니다. 도희가 말했어요. 사실은 상담이 아니라고요. 진수 주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임님, 혹시 부모님을 찾고 계신가요? 진수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시냐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복지원 기록이었습니다. 진수한테 건넸죠. 진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진수가 저를 봤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서류에 나온 보호자라고요. 정금자라고요.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뭔 소리냐고 장난이냐고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난 아니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요. 제 남편이 그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수도 죽은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진수가 살아 있었다는 걸 며칠 전에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자기 부모는 자기를 버렸다고요. 그렇게 알고 살았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버린 게 아니라고요. 저도 진수가 죽은 줄 알았다고요. 제발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저는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도희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수가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도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수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수한테 보내는 편지였어요.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화재가 났던 그날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를요. 그리고 진수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도 적었어요. 매년 제삿날마다 진수를 생각했다고요. 진수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도 썼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까 새벽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서울시청으로 가서 전달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지를 들고 다시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도희는 언니 혼자 가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요. 어머니와 아들의 문제니까요. 시청 로비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진수가 또 거부하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인데요. 접수처로 가서 정진수 주임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말했어요. 지금 외근 중이라고요. 저는 편지를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알겠다며 편지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하지만 진수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급해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 썼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밥 한 끼만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 편지도 시청에 맡겼어요.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도희가 위로했어요. 진수 주임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진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간단한 문자였어요. 내일 오후 2시 남산공원 벤치에서 만나자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단정한 옷을 골랐어요. 너무 일찍 집을 나서서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2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진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진수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와줘서 고맙다고요. 진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편지 읽었냐고 물었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편지를 읽고 며칠 동안 생각했다고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면서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부모한테 버려졌다고 생각했대요. 왜 자기를 버렸을까? 자기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했다고 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었다면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진작 찾았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정말 몰랐다고, 진수가 죽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는 물어봤습니다. 정말이냐고요? 거짓말이 아니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진짜 어머니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죠.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3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큰아들 성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제 배가 불러 있었죠. 진수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봤어요. 사진 속 여자와 지금의 제가 똑같았거든요. 저는 다른 사진도 꺼냈어요. 진수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거였죠. 아기를 안고 있는 저와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진수는 사진을 보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어봤어요. 이게 자기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수라고, 제 둘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한참 후에 진수가 말했어요. 자기를 정말 버린 게 아니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진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재 후 어떻게 살았는지요. 매년 제삿날이면 진수 앞에서 울었다고요. 진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진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도 했어요. 복지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요.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명절이면 부모가 찾아왔는데 자기만 혼자였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대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부모를 찾으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다면서요. 그래서 대학도 가고 공무원도 됐다고 했어요. 저는 진수를 꼭 안았습니다. 진수는 처음에는 뻣뻣했지만 곧 저를 안았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렇게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진수가 물어봤습니다. 형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성우 이야기를 했어요. 대기업 부장이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사이가 안 좋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형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자고 했죠. 아직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날 저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의 공백을 채우려는 것처럼요. 진수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지, 어릴 적 자기는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답해 줬어요. 남편이 얼마나 진수를 사랑했는지요. 진수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진수는 웃으며 들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소박한 한식당이었죠. 진수는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진수가 말했어요.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아냐면서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죠. 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거였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진수의 꿈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진수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진수는 고집했어요. 택시를 잡아서 같이 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진수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도희한테 전화했어요. 도희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진수가 저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어요. 도희는 정말 잘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성우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윤 회장님을 만나셨냐고요? 저는 황당했어요. 아직도 그 이야기냐고 물었죠. 성우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면서 애원했습니다. 승진이 코앞인데 윤 회장님 한마디면 된다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못 도와준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가 왜 이러시냐며 화를 냈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아들 눈치 보지 않고요. 며칠 후 윤필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만나기로 했어요.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필수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필수는 반가워했어요. 저는 곧바로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접근하냐고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필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동생 회사 일을 정리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필수는 외로웠대요. 자식들은 재산만 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면서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저 생각이 났대요. 평생 후회했던 첫사랑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시더래요.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필수가 말했어요. 자기 때문에 금자 씨가 고생했다는 게 미안했대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다면서요. 하지만 금자 씨가 거부하니까 방법이 없었다고요. 저는 필수를 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40년 전에 저를 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당장은 대답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필수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카페를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성우였습니다. 며느리 지연도 함께 있었어요. 둘 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성우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윤 회장님이랑 만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성우는 기뻐하며 물어봤죠. 자기 이야기 해주셨냐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님, 왜 이러시냐고 아들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면서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냐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안 왔고
파티 때는 주방에 숨기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더니요. 성우가 변명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라고요. 저는 오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 봤다고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너한테 동생이 있다고요.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진수가 살아있다고 말했어요.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동생은 죽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다고 며칠 전에 찾았다고 말했어요.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디 있냐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주겠다고만 했죠. 그리고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었습니다. 뒤에서 성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될 때가 됐어요. 진수와 성우를 만나게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 땅을 팔아서 진수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가진 땅을 팔겠다고요. 부동산 사장은 좋은 시기라며 금방 팔릴 거라고 했어요. 개발 예정지라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며칠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격도 제 예상보다 높았어요. 저는 계약을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돈이 들어온 날 저는 진수한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요. 진수는 좋다며 시간을 냈습니다. 저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진수한테 말했습니다. 땅을 팔았다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진수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가 사양했어요. 어머니 돈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다고 이건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꿈이 하나 있다면서요. 복지관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 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희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도희는 행정일을 도와주겠다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장소도 물색하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적당한 건물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건물이었어요. 리모델링만 하면 복지관으로 쓸 수 있었죠. 저는 계약금을 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진수는 퇴근 후에 매일 공사장에 들렀습니다. 저도 자주 갔어요. 저희는 함께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공사장까지 찾아온 거예요. 성우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성우가 따졌어요. 어머니, 땅을 팔았다면서요? 왜 자기한테는 말도 안 하고 팔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 땅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요. 성우는 그게 아니라면서요. 자기한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며 따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언제 그랬냐고 조건부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성우한테 진수를 소개했습니다. 내 동생이라고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성우는 진수를 봤습니다. 진수도 성우를 봤어요. 둘은 처음 만나는 거였지만 어딘가 비슷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형제니까요. 성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동생이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성우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우한테 말했어요. 이 복지관은 진수를 위한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알아서 쓸 거라고요. 너한테 줄 의무 없다고 했어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우가 가고 나서 진수가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고요. 형한테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성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며느리 지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할 이야기 없다고요.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지연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이 울면서 사과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를 무시한 게 잘못이었다면서요.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지연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꼭 용서받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연을 보냈어요. 복지관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필수가 찾아왔습니다. 공사장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한다면서요. 필수가 말했어요. 자기도 돕고 싶다면서요. 기부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필수는 고집했어요. 필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금자 씨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서요. 저는 그 말에 수긍했어요. 필수의 기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필수는 큰 돈을 기부했어요. 덕분에 복지관 시설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도서관도 만들고 놀이방도 만들었어요. 진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오픈식 날짜를 잡았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초대장도 돌리고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복지관 이름은 정금자 모자복지센터로 정했어요. 진수가 정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진수가 고집했습니다. 진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름을 걸고 싶다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한다면서요. 저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오픈식 당일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도의도 왔고 복지 관계자들도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우 내외도 나타났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대단하다면서요. 진수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형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픈식이 시작됐어요. 진수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진수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고아로 자랐다고요. 평생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면서요. 하지만 최근에 어머니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저를 무대로 불렀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올라갔습니다. 진수는 제 손을 잡았어요. 진수가 계속 말했어요. 이 복지관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지어진 곳이라면서요. 그리고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도 자기를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면서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울면서 진수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재회였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윤필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말했어요. 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자기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냐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친구로는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필수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웃었어요. 친구라도 좋다면서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수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며칠 후 성우한테서 소식이 들렸어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윤필수 회장이 성우를 좋지 않게 평가했다더군요. 결국 승진해서 탈락했대요. 지연도 방송국에서 하차당했습니다. 시청률이 안 나온다면서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 감정이 없었어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복지관에 찾아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겠다면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성우와 진수도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니까요. 성우는 진수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성우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게 후회된다면서요. 저는 성우를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변하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변하고 있었어요. 지연도 달라졌습니다. 방송국을 그만두고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좋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복지관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진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갔어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진수와 함께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복지관에 가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나갔구나. 68회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왔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복지관 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수처럼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도희도 왔어요. 언니 왔다며 웃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아이들을 돌봤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오후에 성우가 들렀어요. 퇴근길에 들른 거였습니다. 성우는 진수와 함께 아이들과 놀아줬어요. 형제가 함께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저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진수, 성우, 그리고 저. 3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식사였습니다. 지연도 함께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요. 가장 힘들 때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날이 왔다고요. 성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자기가 변할 수 있었다고요.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게 뭔지 이제 알겠다면서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다고요. 용서와 사랑이 뭔지 배웠다면서요. 저는 두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요.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어요.
별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수 찾았어요.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진수를 지켜줘서요. 욕조에 숨겨줘서 아이가 살 수 있었다고요. 고맙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했다고요. 진수와 함께한 하루가 즐거웠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이게 진짜 내 인생이다.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진수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복지관 오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68배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요. 복지관으로 가는 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복지관 앞에 도착했을 때 진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30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진수도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저희는 함께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진짜 제 인생의 하루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늦었지만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